네, 제가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젊은 유튜버, 정말 자동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에이든 씨의 영상이 올라왔죠. 근데 너무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고,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은 에이든 차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마지막 비디오입니다 해서 올라온 게 있을 거예요. 이 과정을 아마 보신 분들은 똑같이 가슴 아프실 거예요. 에이든이 정말 오랫동안 사랑하고 아끼고 이날을 위해서 계속 랩핑도 하고 뭐 정말 빌드업을 완전하게 하고 튜닝도 하고 터보도 올리고 타이어도 바꾸고 다 했어요. 정말 완벽한 상태를 거의 다 만들고 최종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만들기 직전에 서킷에 가서 한번 타보자 하는데 그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제 차는 토탈이 났습니다. 토탈이 났대요. 전손이죠, 전손. 완전히 다 박살났다. 특히 이런 일이. 그러면서도 이제 에이든님은 정말 의연하게, 너무 가슴 아프시겠다. 정말 아끼는 차였거든요. 에이든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정말 차에 쏟는 그 애정이 정말 대단하세요. 근데 이렇게 박살난 걸 보니까 참. 그러면 왜 도대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 이런 얘기 당연히 궁금하실 거잖아요. 좀 이상하죠. 앞에 차가 저기 서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직선 코스에 가속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앞에서 차를 세웠다. 말도 안 되는, 서킷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요. 거기서 차를 세우면 사실상 정말 그 차가 물어내야 되지 않나 싶은 정도로 과실 비율을 따지면 저 차 과실이 거의 90%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서킷엔 그런 거 없습니다. 서킷은 반드시 자기 차는 자기가 고쳐야 돼요. 그 차가 나를 푸시해서 나만 다쳤어. 그래도 내 차는 내가 물어내야 돼요. 저 차한테 하나도 요구할 수 없고, 그리고 보험 처리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차는 도대체 왜 사고가 났을까? 이게 S2000이라서 그런 것도 꽤 있습니다. 혼다 S2000이 날카롭고 굉장히 다루기 만만치 않은 차거든요. 뒤가 너무 미끄러운 차여서 정말 다루기 어려운 차인데, 이 S2000 사고 몇 개 더 보고 가시죠. 아이고, 네. 어떻게 저렇게. 네, 그렇습니다. S2000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사고가 되게 많아요. 과부제족이란 말도 있고, 정말 오버스티어의 끝판왕. S2000이 정말 많이 팔렸거든요. 정말 많이 팔렸는데 거의 대부분 이런 오버스티어로 사고가 납니다. S2000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서스펜션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S2000이라는 자동차가 후륜구동차잖아요. 그러면서 고RPM을 사용하는 차라서 토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뒤가 잘 미끄러지고 그 덕분에 드리프트 머신으로도 많이 사용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 내가 가속 페달 밟으면서 파워 슬라이드 하면서 드리프트 하는 건 이해하겠어. 근데 얘는 앞에 차가 있고 제동을 했는데 어떻게 벽에 갖다 박을 수가 있냐? 요거는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인강 모드가 또 됐어. 인강 모드 정말 싫은데 어쩔 수 없죠 뭐. 이거 설명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고,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니까요. 이 S2000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이잖아요. 후륜구동은 뒷바퀴가, 그리고 전륜구동은 앞바퀴가 도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차가 코너를 돌 때 어떻게 돌면 가장 좋은가? 이렇게 딱 돌면 제일 좋죠. 이렇게 정확하게 돌아주면 제일 좋은데,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충분히 느린 속도로 가면 잘 돌지만 조금만 속도를 높이게 되면 차가 약간씩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 차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서 내가 꺾은 방향보다 조금 더 직진으로 이렇게 이 정도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요걸 슬립 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아. 이러면 언더스티어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가려는 방향보다 조금 더 꺾여. 이렇게 되면 오버스티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앞바퀴 뿐이고 어떻게 내가 앞바퀴를 요만큼 돌렸는데 차가 더 꺾이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내가 요만큼 꺾었는데 차가 어떻게 더 많이 꺾여, 오버스티어라는 건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뉴트럴 스티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이런 분도 계시고, 뭐 이런 온갖 말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는 건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뉴트럴 스티어 다 있는 거고요. 있는 말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밖에 안 꺾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언더스티어밖에 안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바퀴를 앞바퀴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꺾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닙니다. 모든 차들은 이렇게 꺾여요. 요렇게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뒷바퀴가 불안정하게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요 밖으로 빠져나가는 일들이 그냥 의도적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설계할 때 어느 정도 속도 이상이 됐을 때 그대로 계속 언더스티어를 이기면서 가기 위해서는 앞바퀴가 어느 정도 버티면서 뒷바퀴를 어느 정도 미끄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뉴트럴에 가깝다고 운전자가 느끼게끔 만드는 거지, 실제로는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빠른 속도로 갈수록. 여기까지는 괜찮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헐? 잃어버렸어요. 아, 쉽게 해볼게. 진짜 쉽게 해볼게요. 핸들을 꺾으면 보통 핸들을 꺾은 대로 이렇게 가야 되죠. 핸들을 꺾은 대로 차가 다 안 갈 때가 있어요. 사고 날 때 보면 어떤 사람들 꺾었는데 하면서 그냥 갔다가 여기 팍 받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길 밖으로 빠져나가서 여기서 사고 나요. 근데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차가 있어, 급제동을 해. 그럼 이 차 어떤 식으로 제동합니까? 그냥 딱 서요? 서면 사고 영상으로 안 올라오겠지. 그러면 이 차가 어떻게 되냐면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쪽에 탁 갖다 박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박아요. 지금 그 에이든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박았죠.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생기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덜 꺾이는 거를 언더스티어라고요. 내가 여기서 꺾어야 되는데 덜 꺾이고 갖다 박는 거 언더스티어. 더 꺾이는 거 오버스티어라고 합니다. 근데 오버스티어는 좀 이상하죠. 내가 요만큼 꺾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만큼 꺾일 수가 있어? 이상하잖아요. 더 꺾이는 게 무슨 기준인가요? 요만큼 돌렸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돌았을 때, 그 기준은 뭐가 기준이냐면 요걸 요라고 해요. 이렇게 도는 걸. 요만큼 머리가 돌아 있어야 되는데 요만큼 돌아 있다, 이러면 오버스티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까지 이해됐죠? 조금만 따라오시면 돼.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했을 때 요게 벗어나는가, 그리고 전륜구동은 왜 언더스티어가 많이 나고 후륜구동은 오버스티어가 많이 난다고 하는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동차에는 캄서클이라고 하는 요 원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프릭션 서클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고요. 마찰력, 이 차의 힘이 발생하는 방향을 이렇게 그래픽화 시켜 놓은 거예요. 네 바퀴가 다 똑같은 원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 이 원을 벗어나는 순간 차는 그 방향의 프릭션을 잃고 마찰력을 잃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방향의 타이어가 날아가 버린다. 이 마찰력이라는 게 요 한계점을 이렇게 점점점점 찍어 놓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 가속을 줄이면 옆으로 힘을 더 줄 수 있어. 그럼 이렇게 해서 요게 요 한계가 되는 거죠. 만약에 가속을 더 하게 되면 측면으로 조금만 꺾어서 거의 직선에 가깝게 가속을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점점점점에서 또 요 점에 있으니까 그립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요 점을 벗어나는 순간 그립을 잃게 되는 거예요. 가속을 어느 정도 하다가 코너링을 하다가 여기서 가속을 조금만 더 해. 그럼 여기를 벗어나잖아요. 여기 있으면 얘는 날아가는 겁니다. 코너링을 덜 하거나 속도를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면 이 안에 어쨌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할 때도 마찬가지. 브레이크를 하면서 핸들을 꺾으면 이 지점에서 살짝 넘을 거잖아요.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그립을 잃고 휙 날아가게 됩니다. 다 이 원 안에 있어요. 핸들링을 어느 정도 할 거냐, 가속을 어느 정도 할 거냐, 제동을 어느 정도 할 거냐, 이건 모두 다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꺾어도, 너무 급하게 제동해도, 너무 강하게 가속해도 이 원을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너에선 속도를 줄여라 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코너의 속도를 줄이면 이 코너링을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거까지 이해되지? 이 서클의 크기는 변화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가속, 감속, 그리고 코너링의 시작, 코너링의 끝, 이런 식의 그 변화에 따른 거고요. 계속 같은 속도로 정속으로 달릴 때는 이 서클이 4개가 같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륜구동과 후륜구동 관계없이 이 4개의 서클이 큰 차이 없다. 이 화살표도 지금 요게 화살표가 큰 걸로 보이지만 정속 주행할 때는 이 화살표가 거의 여기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가속하는 것입니다. 변화량의 F지 이 변화량이 아닌 그냥 정속인 경우는 요게 이렇게 줄어들어요. 정속으로 가고 있을 때는 그립이 충분히 올라온다고 봐야죠. 그거를 정속이 아니라 갑자기 꺾거나 갑자기 제동하거나 갑자기 가속하거나 이럴 때 이 화살표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1분 동안에 대학교 물리에서 배우는 이 캄서클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캄서클에 대해서 조금만 더, 프릭션 서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요. 프릭션 서클이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4개가 똑같은 크기가 아니에요. 계속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가속을 하는 순간은 어떨까요? 이 앞바퀴의 서클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집니다. 그래요. 자동차가 가속을 붕 하고 하면 앞이 들리면서 앞바퀴는 공중에 뜨는 거죠. 뒷바퀴는 눌러지니까 좀 더 힘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제동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앞이 눌러지죠. 뒤가 뜹니다. 좌회전을 이렇게 하는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쪽에 무게가 더 눌리는 거죠. 안쪽의 무게는 들립니다. 심지어는 바퀴가 공중에 뜨는 경우도 있어요. 공중에 바퀴가 뜨는 경우는 프릭션 서클이 제로가 되겠죠. 항상 가만히 있을 때가 없습니다. 항상 차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 바퀴마다 눌러지는 힘이 각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 서클은 항상 같은 크기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코너링을 보통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뒤가 더 작아집니다. 근데 이거는 요거보단 좀 커. 요게 가장 작고 요게 그 다음 요게 그 다음 요쪽이 가장 큰 원이 되겠죠. 그러면 요 원에서 가속하는 요 서클이 충분히 큰 거기 때문에 이쪽에선 그립을 잃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쪽은 거의 비슷한 힘을 갖고 있어서 그립을 잃을 가능성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차가 이렇게 해서 이쪽이 미끄러지고 이쪽이 미끄러져요. 이쪽이 먼저 미끄러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오버스티어가 일어나는 거죠. 자, 제동을 하면서 코너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오버스티어가, 차가 원심력으로 이쪽으로 점점 나가려고 하잖아요. 이걸 그립으로 어떻게든 붙잡고서 가야 되는데 이 타이어에 이 서클이 작아지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바깥쪽은 미끄러지고 앞바퀴는 미끄러지지 않아서 앞바퀴는 그립이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립은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받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는데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미끄러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쪽 앞바퀴를 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앞바퀴가 이렇게 돌지 않도록 얘를 어떻게든 붙잡아서 얘가 이쪽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요 모멘트를 만들어줘요. 이쪽으로 돌려놓는 거지 다시. 요게 VDC가 하는 일이에요. 미끄러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셨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고는 어떤 식으로 나느냐, S2000이 상대적으로 앞이 무겁고 그리고 뒤가 가벼운 차예요. 앞에 엔진이 있고 후륜구동 자동차거든요. 그러면서 바깥쪽으로 잘 미끄러지는 자동차, 그러면서 동시에 급제동을 했잖아요. 급제동을 하면 바퀴가 당연히 뒤가 뜨겠죠. 뜬 상태에서 살짝만 꺾어줘도 뒷바퀴의 그립력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돌고 나면 이때부터는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속 페달을 다시 밟는 거예요. 뒷바퀴를 다시 눌러주면서 그걸로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이죠. 여러분들이 S2000 같은 차를 타는데 제동을 했어. 뒷바퀴가 들렸어. 이 상태에서 차가 돌기 시작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거고요. 전륜구동은 언더스티어, 후륜구동은 오버스티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속을 위해서 이렇게 차를 끌고 가잖아요. 앞바퀴에서 차를 끌고 갈 때 앞바퀴가 서클을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서클이 어지간히 커도 여기서 코너링까지 같이 맡아서 하면 넘어가 버리는 거죠. 재미가 없어? 재미는 확실히 없죠. 재미없어? 너 사고 난다니까. 운전 안 해? 운전하는데 당신이 사고 나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전진하는 힘을 전륜구동은 이렇게 앞바퀴가 더 많이 힘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전륜구동은 앞바퀴가 거의 힘의 전부를 받고요. 전륜구동의 뒷바퀴는 오히려 이쪽에 힘이 적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 방향을 갖고 있어요. 거의 제로라고 봐야 돼. 그래서 전륜구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가려는 이런 강한 마찰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서 코너링을 조금만 해도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바퀴의 트랙션을 잃기 때문에 앞바퀴의 마찰력이 부족해서 요리로 빠져나가는 거. 전륜구동이 언더스티어가 생긴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전륜구동이 언더스티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많은 메이커들이 후륜을 조금 미끄러뜨립니다. 전륜이 언더스티어가 좀 나더라도 후륜을 좀 미끄러뜨려서 그래서 다시 이 모멘트를 틀어주도록
그래서 요가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설계 단계부터 뒷바퀴가 어느 정도 미끄러지도록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질감이 없도록, 그렇지만 적어도 이게 오버스티어로 확 넘어가 버리지는 않도록 하는 그런 설계를 하죠. 후륜구동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될까요? 후륜구동 같은 경우는 뒷바퀴를 이런 식으로 뒷바퀴를 가동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앞바퀴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직진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혹은 오히려 마이너스에 가깝다 라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측면으로 꺾을 수 있는 그 폭이 전륜을 동시에 가지고 가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는 거죠. 이 서클을 거의 끝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후륜구동은 상대적으로 그 점에서 유리합니다. 언더스티어가 잘 나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구성이 돼 있고, 어디까지나 이 상황은 가속을 하는 동시에 꺾을 때 얘기해요. 가속을 하는 동시에 꺾는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닌데, 아니 그러면 후륜구동은 막 가속하면서 막 돌아도 되겠네요 하실 텐데, 그런 거 아니고, 후륜구동도 마찬가지로 측면을 향한 이 원심력이 계속 생기잖아요. 앞바퀴는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롭지만 뒷바퀴가 결국에는 이렇게 서클을 벗어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결국에 서클을 벗어나기 때문에 후륜구동 같은 경우는 앞바퀴보다 뒷바퀴가 먼저 그립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후륜구동은 오버스티어로 이렇게 갖다 받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륜구동 같은 경우 오버스티어가 한번 발생하면 요거를 바로잡기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요 원을 벗어나는 순간 그립을 잃기 때문에 최대한 가속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코너를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감속하고 그리고 돌아야 돼요. 코너를 들어가기 전에 감속해야지, 들어가고 중간에 감속한다거나 하면 뒤쪽으로 또 똑같이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넘어가죠. 그래서 전에 감속하고 코너링을 충분하게 코너링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리고 코너링하는 게 중요해요. 레이스에서도 느리게 가는 게 빠르게 가는 거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이 얘기에 또 몰입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감속을 딱 하고 여기서부터는 절대 브레이크를 안 밟는 거야. 내가 분명히 이건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도 브레이크를 안 밟는 분이 계세요. 나는 운전 좀 한다 이거지. 내가 중간에 브레이킹을 하는 순간 이거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핸들링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제동을 하는 순간 여기로 나가기 때문에 이걸 제동을 하면 안 돼 라고 하고서 그냥 그대로 나는 갈 거야 라는 분들 계신데, 맞긴 맞는데 딱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언더스티어가 너무 확실해, 이건 너무 언더스티어야, 여기를 그냥 갈 것 같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지그시 밟아주면 됩니다. 브레이크를 지그시 밟아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원이 커집니다. 이만큼 커져요. 제동을 하면 그 원이 커지고, 가속을 하면 뒷바퀴의 원이 커져요. 차가 감속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살짝 얹어주면서 이 코너링 할 수 있는 힘을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살짝 얹고서 코너링을 하는 거를 트레일 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뉴트럴로 그냥 코너링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살짝 브레이크를 건드리고서 코너링 하는 게, 선수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브레이크를 살짝 건드린 상태로 요 원을 크게 만든 다음에 코너링 할 수 있는 공간도 더 주고, 그리고 브레이킹 할 수 있는 공간도 더 줘서 요 언저리까지, 여기까지 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요 시점을 만드는 게 선수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동을 하면서 요 앞에 원이 커졌잖아요. 이 원이 제동을 할 때는 커졌어. 그러면 제동이 끝나고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프락스. 그렇죠. 여기서 풀악셀을 해야 되죠. 여기서 여기를 지나는 순간부터 풀악셀을 합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가속을 딱 때립니다. 가속을 때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뒷바퀴가 돌지 않도록 하는, 뒤에다가 힘을 좀 실어주는, 무게를 좀 실어주는, 이 무게 이동을 조금 시켜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을 뭐 풀로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살짝 가속 페달을 얹고 가는 게 더 안전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뒷바퀴가 이렇게 돈다거나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어요. 조금 빠른 속도로 갈 때 여러분들의 차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하려면 가속 페달을 코너를 나오면서는 조금 밟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급제동 하시면 안 되고요. 급가속 또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원이 요만해져요.
요만해지기 때문에 요만해지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급제동, 급물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급가속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가속을 하게 되면 앞바퀴의 원이 요만큼 쪼그라듭니다.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비가 막 오게 됩니다. 비가 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 원이 이렇게 조그만해져요. 조그만해졌을 때는 급제동을 해도 안 되겠죠. 급가속해도 안 돼요. 급코너링 해도 안 됩니다. 이 원이 작아졌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시고 평소에 자기가 운전하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운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에이든이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에이든님이 워낙에 자동차를 잘 하시는 분이어서 사실 충분히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사실 제가 함부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에이든님 사고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건 에이든님이 워낙 잘 하시니까 정말 잘 하셨는데 어쩔 수 없었을 거고, 보통의 그런 사고,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일단 얼라인먼트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정말 모든 타이어가 각각의 얼라인먼트를 정말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타이어를 새 걸로 교체했다, 이래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브레이크를 새 걸로 교체했다,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너무 들어가지? 별개 얘기들 너무 많은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다 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게 배분이 정말 중요한데, 이 상태에서 앞에 차가 있어. 이 차를 난 피할 거야. 급제동을 하면서 코너링을 하는 거는 사실상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차가 무게가 다 앞으로 간 상태에서 코너링을 하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코너링이 생각처럼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갖다 박게 돼요. 그러니까 차를 급제동 그리고 급 핸들링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캄서클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동을 할 거면 요걸 온전히 다 제동에다 써야 되고, 코너링을 할 거면 온전히 다 코너링으로 써야지, 요걸 제동과 코너링을 동시에 하려고 하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앞에 차가 있어, 난 제동할 거야, 어지간하면 그냥 급제동으로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그게 바람직하고요. 코너링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제동은 어느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무게를 조금 돌려 놓은 다음에 코너링 하시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상황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급제동, 급코너링, 급가속 이런 것들은 적어도 미끄러운 길에서 그리고 빠른 속도에서는 정말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륜구동은 이런 점이 좋죠. 상대적으로 요 화살표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립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남는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륜구동의 또 다른 장점은, 사륜구동이 옛날 같으면 그냥 네 바퀴를 그냥 묶어서 똑같이 사용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의 사륜구동은 어디가 미끄러지는지를 알아. 그래서 그쪽 미끄러지는 바퀴 쪽에 토크를 빼고 미끄러지지 않는 쪽의 바퀴에 토크를 더 넣는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똑똑하게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전후 배분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후륜구동일 때 이런 식으로 예리한 코너링을 할 수 있었는데 좋네 와 예리하네 라고 하다가 갑자기 언더스티어가 난다, 아니면 갑자기 오버스티어가 난다. 그럼 뒷바퀴에 지금 토크를 더 주면 너 죽어 이러면서 앞으로 힘을 보내줍니다. 그럼 이대로 너 죽어버릴 거냐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앞뒤로 이 토크를 배분해 주기 때문에 죽지 않게 잘해주는 그런 안전성이 있어요. 사륜구동 아무 의미 없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살면서 뭐 얼마나 의미 있겠어?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근데 미국의 IIHS나 이런 데의 사고 통계를 보면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 사륜구동차와 그렇지 않은 차 중에 사륜구동의 사망사고가 월등히 낮다는 것이 조사 결과로는 나와 있어요. 물론 사륜구동을 사는 사람이 조금 더 안전운전한다, 조금 더 돈이 많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약간 보신 운전을 해,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라도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사륜구동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나라고 할 만한 그런 근거는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론적으로도 사륜구동이 훨씬 더 안전하게 되어 있고요. 네, 오늘 쓸데없는 얘기를 길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려던 게 아닌데 이런 프로그램 보실까? 과연 이거 몇 명이나 볼지 모르겠다. 한 10,000명 보면 정말 감사하겠다. 이 서클이 타이어가 낡아도 작아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뒷바퀴가 미끄러지면은 우린 죽는 거잖아요. 뒷바퀴가 미끄러지면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카운터 주면 되잖아요. 카운터 스티어를 잘 하시면 되는데, 카운터 스티어 드리프트 평소에 막 연습하신 거 아니면 카운터 스티어 아무 소용 없고요. 카운터 스티어 흔히 이런 얘기를 하더라. 난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꺾을 때 카운터 스티어 하면 카운터 스티어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정보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여기서 차가 이렇게 오버 스티어를 하게 되면 카운터 스티어로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카운터 스티어는 뭡니까? 카운터 스티어는 이거 이렇게 미끄러질 때 나는 이렇게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오버 스티어라는 게 여기다만 갖다 박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오버 스티어가 여기도 갖다 박아요. 이 꺾었을 때 요 방향이 어디냐가 오버스티어, 언더스티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방향이 어디냐는 건데, 머리 방향이 요 상태에서 이렇게 갖다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터 스티어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갖다 박으려고 할 때 여기다가 요 핸들을 박는 쪽에다가 핸들을 꺾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코너를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서 박고 있어. 그러면 여기 난 박는 쪽에다가 핸들을 꺾어서 다시 회복한 다음에 꺾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카운터 스티어는 현실적으로 일반 도로에서는 사실상 할 기회가 안 나와요. 서킷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일반 도로에서 카운터 스티어를 하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안 된다, 불가능에 가깝다 라고 보시